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바로 불행 1등급들이다. 불행해서라도 우월감을 느껴야 하는 사람들. 많은 유튜버들은 행복을 판다. 와, 여행 오니까 행복해요. 와, 이거 엄청 맛있는데요? 행복하네요. 저는 한 달에 1,000만 원씩 벌어요. 성공해서 행복해요. 하지만 나는 불행을 판다. 저는 청소 일을 했는데 천식 때문에 백수가 되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ADHD래요. 다이어트해서 20kg 뺐었는데 요요가 와서 100kg가 되었어요. 나도 행복을 팔고 싶었지만 내 마음 창고에는 재고가 너무 없었다. 그래서 나는 창고에 차고 넘치는 불행을 팔기로 했다. 게다가 지금은 행복보다는 불행의 수요가 더 많은 것 같다. 첫 영상을 올리자마자 불티나게 팔려나갔다. 하지만 나는 조회수가 올라갈 때마다 마냥 좋아할 수가 없었다. 뭔가 마음 한켠이 씁쓸했었다. 이만큼 우리 사회가 병들어 있다는 뜻 아닐까 싶어서.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따라 불행 상자를 포장하고는 있지만 이 상자가 필요한 사람들이 줄어들었으면 좋겠다는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서둘러 하는 이유는 요즘 내 마음 창고에 도둑이 들었기 때문이다. 자고 일어날 때마다 불행 상자들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다. 나는 최근에 이 도둑의 정체를 알게 되었는데 나중에 공개하겠다.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내가 이 브이로그 채널을 개설하게 된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고 본격 불행 배틀 마감 임박 재고떨이를 해보려고 한다. 내가 채널을 개설했을 때는 비교와 경쟁에 지친 사람들에게 공감과 위로를 주고 싶었었다. 우연히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김누리 교수님 강의를 듣게 되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얼마나 비교와 경쟁에 지쳤는지 알게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채널 이름도 갑을 나누지 말고 1등, 2등 레벨 나누지 말고 그냥 살자는 뜻으로 영어 노 한자 갑을 할 때 을로 지었다. 하지만 불행을 계속 팔다 보니 혐오, 멸시, 조롱의 댓글들이 넘쳐났다. 누군가는 나에게 네가 그런 이야기를 올렸으니 악플을 받는 것은 당연한 거라고 말했다. 그 말은 마치 네가 밤에 나갔으니 성폭행 당한 것이 당연하다는 말로 들렸다. 나는 그 사람과 더 이상 대화하기가 힘들었다. 나는 대체로 악플에 무반응으로 대응했었는데 작년 어느 날 계속 맞고만 있으려니 너무 억울해서 너도 한번 당해봐라 싶어서 나도 반격의 펀치를 날렸다. 그랬더니 다음 날인가 슬그머니 댓글을 지우고 사라져 있었다. 속이 후련하긴 했지만 내가 좀 심했나 싶어서 조금 미안하기도 했었다. 그날의 댓글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이런 식의 반격이었다. 댓글을 읽다 보면 그 사람의 현재 상황이 어떤지 대충 파악이 갈 때가 있는데 예를 들어 저는 백수입니다 라는 영상에 이런 댓글이 있었다. 크크크 서울대에서 영상 끔 크크크. 서울대를 못 가느니 안 가는 게 낫겠다 싶어서 대학 진학을 포기했었는데 그건 아마도 삼촌 영향이 컸던 것 같다라는 내용의 이야기가 있었다. 이야기를 듣다 보면 외삼촌이 서울대를 나왔기 때문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아마도 이분은 거기까지 듣지 않고 댓글을 썼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니까 남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뜻이고 이 사람 주변에는 크게 성공한 사람이 없다는 뜻이며 만약 이 사람이 남자라면 키가 작고 외모도 별로고 벌이도 변변찮고 체력도 부실한 약한 남자일 가능성이 크다. 뭐 하나 내세울 것이 없어서 열등의식이 아주 많은 사람이고 때문에 나에게조차 질투를 느끼고 있으며 습관적으로 사람을 조롱하는 것을 보면 친구들끼리 조롱을 많이 한다는 뜻이다. 즉, 좋은 친구도 없을 가능성이 크다. 물론 이분의 댓글에 반격을 한 것은 아니지만 그냥 지금 생각나는 댓글이 이것뿐이고 댓글만 봐도 무엇이 보이는지 설명하기 위한 예시일 뿐이다. 우리 엄마가 내게 해준 유일한 칭찬이 있다. 에이그, 니는 말로는 못 이긴다.
칭찬 맞다. 예전엔 몰랐지만 이건 분명 칭찬이었다는 걸 최근에 깨달았다. 나에게는 늘 말주변이 없다고 말했었지만 마음속 진심은 내가 말을 잘한다는 뜻이었던 거다. 뭐든지 이겨야 직성이 풀리는 엄마 입장에서 말로는 나를 못 이기니 속상했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러니 엄마의 칭찬을 믿고 댓글 하나를 더 분석해 보겠다. 가장 안타까운 사람은 바로 불행 1등급들이다. 불행해서라도 우월감을 느껴야 하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해서 사랑받을 수 없는 성격이 되다니 참 불공평한 느낌이 들어 안타깝다. 그들은 나에게 어디서 2등급, 3등급 밖에 안 되는 주제에 불행을 운운하고 있어 하는 뉘앙스의 댓글을 남긴다. 댓글 하나를 그대로 읽어보자면 변명 오진의 진짜 애호. 할 말이 너무나 많지만 짧게 써본다. 그 와중에 쿨한 척은 빼먹지 않는다. 나도 쿨병이 고질병이지만 이 사람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 친엄마에게 버림받고 계모한테 8살 때부터 학대당하고 이유도 없이 두드려 맞아봤냐? 근데 태클 거는 건 아니지만 계모한테 학대받는 것보다 친엄마한테 학대받는 게 나중에 마음의 상처가 더 크지 않을까? 아니 굳이 우열을 나누어 보자면 말이야. 뭐 어쨌든 조금 더 읽어보면 목숨 걸고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본인을 몰아붙여봤냐? 너무 힘들어서 마신 물도 토할 만큼 울면서 자신을 몰아붙여봤냐? 왜 그렇게 살아야 해? 네가 그렇게 산다고 나도 그렇게 살아야 해? 아마도 이분은 인생에 정답이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이러다 죽겠다 싶을 정도로 자신을 몰아붙이면서 계속 올라가는 게 정답이고 작은 것에 만족하며 안 빈낙도하는 삶은 틀린 거라고, 틀린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 인생에 정답이 있을까요? 댓글을 보면 이분이 얼마나 힘들게 살아왔는지 나는 뭐 짐작도 안 된다. 아마도 너무 힘든 나머지 다른 사람의 마음은 물론 자신의 마음조차 돌아볼 여유가 없었을 것 같다. 나에게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싶은 거겠지라고 썼지만 사실은 본인이 위로와 공감을 받고 싶다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고 자기가 더 힘들었을 것 같은데 왜 별로 힘들어 보이지도 않는 노을 언니가 위로와 공감을 받고 있냐고 나에게 질투를 느끼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는 셈이다. 힘들게 노력해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노력하면 된다고 믿게 되는 것 같아. 그리고는 다른 사람들은 힘들지 않았고 노력이 부족해서 그걸 이루지 못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것 같다. 고백하자면 나도 그랬다. 그래서 다른 말은 다 인정할 수 있었어도 의지박약 혹은 게으르다라는 말만은 인정하기가 힘들었다. 아무리 지방 4년제 대학이지만 거기서 전액 장학금 받아보기가 쉬웠을까? 40대에 몸무게 20kg 빼기가 쉬울까? 참고로 나는 최근에 성인 ADHD 진단을 받았다. 그 말은 약의 도움을 받지 않은 상태였고 남들보다 충동성이 더 높아서 더 많은 노력을 해야 했다는 뜻이다. 지금의 내가 무기력하다고 해서 내 인생 모든 순간이 무기력했을까?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바란다. 나는 이 브이로그 채널을 시작하고 아주 큰 깨달음을 얻었다. 세상에는 노력해서 되는 것도 있지만 노력해도 되지 않는 게 있다는 것. 덕분에 나의 지난날의 생각들을 깊이 반성하게 되었다. 1등, 2등 등수를 매기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은 우리나라 사람들 모두를 열등감에 휩싸이게 만든 것 같다. 어떤 사람은 절약에도 우월함을 느끼고 자동차로, 집으로, 옷으로 죄다 인정욕구 결핍에 시달리고 있는 듯 보였다. 가끔 차가 없는 도로에서 쓰잘데기 없이 내 차 뒤에 바짝 붙어서 운전 실력의 우월함, 열등의식을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럴 때 나는 아주 천천히 속도를 줄인다. 마음 같아서는 브레이크를 확 밟아버리고 싶지만 갑자기 줄이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속도가 40 정도로 떨어지면 그제서야 재미없다는 듯이 옆으로 쓱 비켜서 지나간다. 이건 여담이지만 나는 운전 20년이 넘었고 경차와 SUV 모두 몰아봤는데 그러면 아주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된다. 경차를 타면 확실히 위험하다. 차체가 얇은 것도 위험 요소이지만 그보다 더 위험한 것이 있다. 다들 못 제껴서 안달이고 끼어들어야 할 때는 만만한 경차 앞에서 갑자기 확 끼어든다든지 하는 운전자의 심리 때문에 더 위험해진다. 특히 여자분들에게는 초보 시절에 절대로 분홍색 경차를 사지 말라는 조언을 해주고 싶다. 분홍색 경차는 이쁘다. 그리고 하늘색 레이도 너무 이쁘고 특히 귀 달고 다니는 크림색 레이도 보고 있자면 절로 웃음이 나오고 귀여워 미치겠다. 하지만 분홍색 경차는 나는 여자예요 라고 붙이고 다니는 꼴이다. 조금만 늦게 가도 뒤에서 난리가 날 것이고 여자에게 관심받고 싶은 남자차들이 주변을 알짱거리며 위험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된다. 그게 트럭일 때는 이렇게 카 레이서들이 넘쳐나는데 왜 때문에 F1에서는 트로피를 못 땄을까 싶다. 아무튼 나는 가끔 이런 댓글을 볼 때면 좋아요를 100번 누르고 싶은데 한 번밖에 못 누르는 게 아쉬워진다. 이 질문에서 출발했으면 좋겠다. 건강한 토론을 하고 점점 교육정책을 수정해 가다 보면 우울증 1등 나라라는 불명예를 씻을 수 있지 않을까? 서론이 아주 길었는데 이쯤이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떨어져 나갔을 거고 구독자분들만 남았을 것 같아.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불행 배틀을 시작해 보려 한다. 나는 20대 초반에 길에서 남자 2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벌써 20년이나 지난 일이라 그런지 나는 그 일을 떠올리거나 말해도 아무렇지가 않다. 근데 이상하게도 그 사건보다 그 후에 일어난 일이 오히려 트라우마가 된 것 같아. 그날 나는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엄마에게 내 고민을 털어놓았다. 그동안은 내게 무슨 일이 생겨도 혼자 고민하고 혼자 결정했던 것 같아. 고딩 때 아주 중대한 일을 나 혼자 생각하고 결정했었는데 집이 발칵 뒤집어졌었다. 나는 최근에 내가 왜 정신과 의사 선생님에게도 내 문제를 말하지 못하는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는데 생각의 끝에는 여러 사건들이 있었다. 초딩 때, 그러니까 정확히는 국민학교 2, 3학년 때 나는 교실에서 오줌을 쌌다. 내 기억에 나는 하루 종일 엎드려 있었고 그 순간에 너무 부끄러워서 그대로 자는 척을 했던 것 같다. 반 친구들이 밀대걸레를 들고 와서 바닥을 닦았고 아무도 그 일에 대해 말하거나 놀리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초딩들인데도 어떻게 그런 배려심이 있었는지 고마운 마음이 든다. 나중에 금쪽이를 보고 알게 된 사실이지만 아마 그 시절 나는 소아 우울증 상태였지 싶다. 부모님은 우리가 아주 어릴 때부터 시도 때도 없이 싸웠고 어떤 날은 칼을 들기도 했었다. 다행히 우리 집은 내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사를 했다. 나는 아주 운이 좋게도 새로 전학 간 학교에서 친구들을 많이 만나게 되었다. 반장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접근해 주었고 자기들 모임에 들어오라고 했다. 친구 8명의 모임이었는데 남자아이 넷, 여자아이 넷이었다. 나랑 어떤 남자아이를 1명을 더해서 그 모임은 10명이 되었다. 우리는 우르르 몰려다니며 다양한 활동을 했던 것 같은데 기억에 남아있는 건 퇴직한 선생님에게 선물을 들고 찾아갔던 것뿐이다. 그렇게 몰려다니던 어느 날 아이들이 우리 집에 놀러왔고 우리는 엄마의 립스틱을 바르고 서로의 손등에 자국을 남기는 게임을 했다. 지금으로 치면 런닝맨 같은 스타일의 놀이였던 것 같다. 우리는 손등에 자국이 생기지 않으려고 소리를 지르며 뛰어다니며 놀았다. 문제는 다음날 선생님이 나를 불렀다. 나에게 작은 엽서를 보여줬는데 거기에는 아주 작은 꼬맹이들이 우산을 쓰고 뽀뽀하는 그림이 있었다.
니네 어제 무슨 짓 했어? 이렇게 했어?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선생님은 내가 아이들을 선동했다고 하면서 계속 무슨 짓을 했는지 물었다. 나는 엄마의 립스틱을 가지고 논 것을 크게 후회했지만 정확히 엽서의 그림처럼 입을 맞추지는 않았기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날 나는 선생님이 업무를 보고 퇴근할 때까지 계속 선생님 옆에 앉아 있어야 했다. 그 다음 날도 또 그 다음 날도. 그런 날이 계속 이어졌고 그 후로 아이들은 나를 피해 다녔다. 나에게 선동자라고 했고 삼청교육대에 가야 한다고 했다. 지금도 그때를 떠올리면 끔찍하다. 성인이 되어서도 그 선생님과 비슷한 얼굴을 보면 나도 모르게 인상을 찌푸리며 경계하게 되었고 비슷한 일이 생기면 발끈하게 된 것 같다. 그렇게 선생님 옆에 앉아서 미칠 것 같은 시간들이 이어지던 어느 날 엄마가 내 방에 와서는 왜 그랬냐며 내 등을 때리면서 울었다. 아빠는 옆에 서서 한숨만 쉬었다. 나는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싶었지만 어른들의 심각한 얼굴을 보니 내가 무슨 큰일을 친 것이 분명했다. 그 후로 나는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는 분명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갑자기 선동자가 되어 돌팔매질을 당할지 알 수 없는 노릇이었다. 나는 40이 넘도록, 아니 지금까지도 가끔 가치관에 혼란이 온다. 내가 하는 말이 부적절한지 충격적인지 사람들에게 어떻게 들리는지 나는 잘 모르겠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잘 모르겠다. 나는 계속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며 살아야 했고 중학생 때도 고등학생 때도 대체로 우울한 상태로 지냈던 것 같다. 그러다 약 5년 전에 드디어 그 미스테리를 풀게 되었는데 불현듯 스친 어떤 기억 때문이었다. 젊을 때 친구 3명이 만나는 자리에 친구의 남자친구가 나왔다. 친구의 남자친구는 내 초등학교 동창이었는데 술을 마시다가 갑자기 펑펑 울었다. 그때만 해도 남자가 우는 일이 흔한 건 아니어서 우리는 매우 당황스러웠었다. 친구의 남자친구는 연거푸 나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 당황한 친구는 도대체 뭐가 미안하단 말인데? 하면서 자신의 남자친구를 다그쳤다. 친구의 남자친구는 그때 너무 질투가 났었고 내가 선생님한테 말했었어. 라고 울먹이면서 말했다. 나는 그 일이 그냥 친구 남친의 술주정인 줄 알았다. 하지만 약 5년 전에 곰팡이 집에서 살 때 어떤 뉴스인가를 보게 되었는데 요즘은 초딩들도 성관계를 맺는다는 내용이었다. 그때 아 싶었고 갑자기 욕이 튀어나왔다. 그러니까 그 신발 베이비가 선생님한테 가서 우리가 그런 짓을 했다고 말했고 엄마 아빠는 나에게 묻지도 않고 내가 그런 짓을 했다고 생각했다는 거지. 참나. 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의 더러운 상상력 때문에 순진한 내가 그런 일을 당해야 했다는 거지. 그리고 2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니고 40대가 되어서야 내가 이걸 깨닫게 되었단 말이지. 와. 말이 나오지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기억이 떠올랐다. 그때까지 나는 엄마를 무서워하긴 했지만 마음속으로 자랑스러워했다. 왜냐하면 그때 내 눈에 엄마는 엄청 이뻤으니까. 엄마가 이쁘게 화장을 하고 학교에 찾아오면 나는 어깨가 으쓱해졌다. 반 아이들이 다 쳐다보며 구경했고 니네 엄마 이쁘다 하면서 나를 부러워했다. 아이들이 집으로 돌아가고 난 후 엄마와 선생님은 교실에서 대화를 했다. 나는 교실 밖에서 그 모습을 몰래 훔쳐봤다. 엄마는 하얀 봉투를 하나 꺼내더니 선생님 손에 쥐어주었다. 와, 그러니까 그 선생 같지도 않은 피메일이
봉투 한번 받아보겠다고 나를 계속 붙잡아 놓고 고문을 했구만. 와. 그 당시 함께 놀았던 친구들은 따로 부르거나 체벌을 하지 않았고 나만 계속 그렇게 붙들려 있었다. 그때 우리 가게는 100평 정도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당시에 그렇게 큰 가게가 드물었고 룸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스포츠 선수들이나 연예인들이 많이 왔었다. 당연히 학교 선생님들 회식도 우리 가게에서 했었다. 하지만 나는 이 이야기를 지금 남친을 제외하고 그 누구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다.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정신과 의사 선생님한테도 한 번도 말해본 적이 없다. 그 이유는 어차피 말해봐야 달라질 게 없을 것 같아서. 내가 성폭행 당했던 그날 나는 처음으로 엄마에게 고민을 말했었다. 내가 이런 일을 당했고 경찰에 신고하고 싶다고. 하지만 엄마는 그러게 왜 밤에 나갔냐고 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주변에 소문난다면서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는 다시 가게로 가버렸다. 그리고 며칠 후 나는 아빠에게로 갔다. 아빠 가게 근처에는 아빠가 구해놓은 자취방이 있었는데 나는 거기서 한동안 머물렀다. 어느 날 잠이 들었는데 꿈에 사과나무가 보였고 나는 그 사과를 따서 먹었다. 그리고는 눈을 떴는데 속이 울렁거렸다. 태몽이었다. 나는 아빠 집을 나왔다. 그리고는 이 문제를 혼자서 해결했다. 수술비를 겨우 벌어서 혼자서 병원에 찾아갔다. 이 이야기는 딱 한 번 40대 때 20대부터 친구였던 친구에게 말했는데 친구가 왜 자기한테 말하지 않았냐며 굉장히 서운해했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다. 독한 년. 내게는 성폭행보다 그 이후의 과정들이 더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다. 내가 성폭행을 당했을 때만 해도 임신에 대한 생각은 못했었고 그냥 나쁜 기억을 잊기만 하면 될 줄 알았다. 그런데 생각지도 못한 문제가 생긴 것이었다. 엄마가 그 나이면 임신 가능성을 생각했을 텐데 그 후로 단 한 번도 물어보거나 살펴보거나 나랑 눈을 마주치지도 않았다. 나는 ADHD 진단을 받은 후 그제서야 엄마의 모든 행동들이 이해가 가기 시작했다. 가게가 망해가는데 프라다 목도리를 샀던 것, 하루에도 수십 번씩 우리에게 차키를 찾으라고 시킨 것, 주변 사람들에게 내 욕을 하고 다녔던 이유, 모든 것들이 ADHD 하나로 다 설명이 되었다. 그래, 다른 건 다 ADHD 때문이라고 치자. 근데 이것만큼은 그날 이후의 일들을 나 혼자 해결하게 했다는 것은 그것만큼은 도저히 용서가 안 된다. 이 정도면 이미 엄마 이 길 포기한 거 아닌가? 작년 어느 날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렸다. 용서 못할 게 뭐가 있냐고. 살아있을 때 잘하라는 식으로. 돌아가셨으니 용서가 됐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내 영상에 달리는 수많은 댓글을 보다가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었다. 공감은 인간의 위대한 능력이지만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절대로 공감할 수 없다는 것을. 그리고 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도. 그분이 내 영상을 봤는지 안 봤는지 모르겠고 어떤 의미로 그런 말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렇게 따뜻한 분도 내게는 차갑구나. 나는 세상 모두에게 버림받은 느낌이었다. 나는 그 후로 그분의 영상을 보지 않았다. 그리고 내 영상 대부분을 멤버십으로 숨겨놓았다. 그 후로 나는 어떤 브이로그도 보지 않으려고 했었다. 브이로그를 만들고 있으면서도. 그리고 또 다른 유튜버, 내가 너무너무 좋아했던 나의 사랑, 그 유튜버의 영상도 보지 않으려고 했었다. 이 사람 저 사람 까면서 자신의 우월감, 열등의식을 채우고 있는 그녀의 잘난 체를 더 이상 듣기가 힘들었다.
나는 그녀를 보며 거울 치료가 되었다. 그녀의 방어적 공격이 사람의 마음을 얼마나 후벼팔 수 있는지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녀를 보며 내가 그녀와 똑같은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녀에게 끌렸다는 것, 내가 얼마나 부정적인 사람이고 얼마나 별로인지, 나의 말이 다른 사람에게 얼마나 상처가 될 수 있는지, 유튜브를 하기 이전 과거에 뱉었던 말들에 대해서도 곱씹어보고 반성하게 됐다. 그렇게 아주 오랜 기간 깊은 우울과 무기력, 공허감에 시달렸다. 그래도 나는 그 외에 다른 수많은 유튜버들 덕분에 생존하게 되었다. 그들이 남 탓이 얼마나 필요한 것이고 자기 연민이 또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알려줬기 때문이다. 덕분에 방패 하나를 얻기 위해 정신과에 갔다. ADHD 방패. 내 탓이 아니라 ADHD 탓. 그런데 ADHD 진단을 받은 후 ADHD에 대해 더 공부하고 나니 오히려 남친을 더 이해하게 되었다. 뭘 시키면 맨날 부수고 실수하는 이유가 집안일 안 하려고 고의로 그러는 줄 알았는데 고의가 아니라 진짜 실수였구나 싶었다. 잠깐 설명을 덧붙이자면 남친이 집에서 쉬고 내가 일할 때도 있었다. 그때도 나는 집안일을 혼자 다 했었다. 항상 남친을 보면 답답하고 화가 났었는데 그게 ADHD 때문이었고 아스퍼거 성향 때문이라는 걸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덕분에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었고 이전보다 싸울 일이 적어지고 대화가 늘어나게 되었다. 남친은 ADHD 검사를 안 해봤지만 뭐 해보나 마나다. 본인도 자기가 ADHD 같다고 했다. 어릴 때 두부를 휘저어서 두부 한 판 값을 다 물어줬던 이야기는 남친 어머니께서 나에게 해주셨다. 남친 어머니도 말을 못 참는 편인데 만나면 몇 시간 동안 아버님은 한마디도 못하게 하시고 혼자서만 말씀하신다. 어쨌든 남친은 자신의 실수가 고의가 아니라 진짜 실수라고 내가 이해해주니 더 좋아하는 눈치다. 남친이 스스로 ADHD를 인정한 후 더 좋아진 것은 자신의 실수를 대하는 방식이다. 실수를 했을 때 더 이상 남 탓을 하거나 짜증을 내거나 자책을 하지 않고 담담히 뒤처리를 한다. 오히려 나보다 더 ADHD 방패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ADHD 때문에 정신과에 다니다가 무심코 툭 어릴 때부터 잠을 못 잤다. 수면 문제는 영원히 풀지 못하는 숙제 같다 라고 말했다가 새로운 약을 처방받게 되었다. 그 약은 바로 불안장애, 공황장애, 수면장애를 치료하는 약이었다. 그 정신과 약 덕분에 나는 드디어 4시간 이상 잘 수 있게 되었고 신기하게도 깊은 우울감과 공허감까지 점점 사라져갔다. 그러고부터는 하루가 다르게 마음 창고에서 불행상자들이 사라지고 있다. 불행상자 도둑은 바로 정신과 약이었다. 큰일 났다. 이제 불행팔이는 더 이상 못하는 건가? 나 장사 망했어.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커뮤니티에서도 썼던 이야기지만 무기력을 정신력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병원의 도움을 받으시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신에게 맞는 병원과 약을 찾기까지 다소 지치고 힘들겠지만 적극적으로 찾다 보면 언젠가는 맞는 병원과 약을 찾지 않을까 합니다. 모두 힘내시길 바래요. 아참,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여러분의 선택입니다. 저는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